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금액을 산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예정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전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채무불이행이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가 얼마다, 또는 소극적 손해가 얼마다, 또 재산적 손해가 얼마고 정신적 손해가 얼마다, 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통상 손해가 얼마고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아가서 당사자의 과실이 있으면은 그러한 과실이 몇 프로인지, 또 이득이 있었을 때 손익상계 이런 것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채권자로서는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계약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러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것을 손해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계약서에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을 하면은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얼마를 손해로 물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채무자로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채무불이행을 하면은 얼만큼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해는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누구나가 핸드폰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더 앞으로 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가게에 가면은 공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광고들을 하죠. 거의 뭐 5만원 내지는 공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비싼 핸드폰이 공짜가 될까요? 공짜로 사용할 때, 계약에 의해서 공짜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 이러한 핸드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도 과거 시행이 됐었고 하는데, 폰 보조금을 최대한 24만원 지원하는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중간에 계약대로 통상 1년 또는 2년간 그 핸드폰으로, 그 번호로 계속 사용한다, 이러한 약정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짜 폰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조건이 거기 붙어 있죠. 즉 2년 동안은 핸드폰을, 그 번호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에 위반해서 2년 안에,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번호로 다른 데 계약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기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은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 폭만큼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
아, 이것은 공짜가 아니고 뭔가 이 사용기간이라든가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이만큼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러면 위약금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약정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은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 폭만큼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비슷한 거겠지만은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인터넷이 없으면은 발생하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자상거래 이러한 것, 예매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초고속 인터넷은 그만큼 비싸겠죠. 근데 한번 계약을 하고 추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개정해서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시에 위약금을 없앤다라는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여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인터넷을 개통하는 계약을 하고 그러한 사용 계약을 위배했을 때 위약금이 상호간에 그 조항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타 연극이나 공연 티켓을 예매를 했다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차표를 예매했다가 타지 않는 경우, 이러한 때 각각 얼만큼씩 환불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전액을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은 뭔가 내 돈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위약금으로 그만큼은 미리 공제가 돼서 손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할부를 살 때, 자동차 할부라든가 리스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 계약에 있어서도 이것을 오토리스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오토리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3년 또는 2년 이렇게 리스 기간을 정하는데, 이러한 리스 계약을 한 뒤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요? 중간에 계약 해지를 했을 때는 역시 해지 수수료가 높고 차량을 개조했을 때는 위약금을 문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계약대로 다 이행이 됐을 때는 상당히 실속 있게 우리가 인수를 원하면은 중고 구입도 가능하고 해서 혜택이 되지만은, 만일 중간에 제대로 리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곳곳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일종으로도 볼 수가 있고, 뒤에 또 한 항목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그 예정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게 되겠는가? 이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 될 것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안 하면은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겠죠. 즉 채무불이행이 없으면은 손해배상액 예정을 아무리 많이 해놨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처럼 손해배상액 예정이 문제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래의 채권 계약과는 관련은 있지만은 부수적인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계약대로 이행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손해액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즉 경제적인 강자 내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경제적인 약자가 계약을 할 때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위반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즉 민법 103조에 의해서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체료, 이게 통상 지체 상금, 진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체료의 약정은 일종의 지연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의 대금을 납부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러한 연체료의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즉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연체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회에서도 연체,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빌렸는데 연체, 그럼 더 높지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기간을 넘었을 때는 연체료. 이처럼 연체료는 당초에 약정 이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고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율은 바로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을 때 그 법적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런 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즉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했다. 제날짜에 돈을 안 갚는다. 또 제날짜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는 제날짜에 건축을 다 준공 못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고는 막바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막바로 예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상 배상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적당하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398조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 즉 채무자가 지고 있는 의무 위반의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게 채무자를 압박하는, 책임을 과중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될 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죠. 배상액 예정 계약은 104조에 의한 제한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법 104조는 타인이 경솔한 행동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 행위를 취했을 때 무효로 하고 있는 일반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과도한 이러한 배상액 예정 계약은
당사자가 잘 모르고 계약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하는 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전 채무에 있어서 지연 손해금의 비율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금전 채무에 관하여, 즉 돈을 지급하는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우리 민법 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건 사회통념상 너무 많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법원에서 그 금액을 깎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을 때 만일 부당이 과다하면은 감액할 수 있지만, 즉 깎을 수 있지만, 때때로 부당이 과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반대로 증액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법의 태도는 편변적인 강행,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약자와 경제적인 우월자가 있을 때 약자 편에 서서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미 그 강한 사람 입장에 대해서는 더 보태줘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죠. 이러한 예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보면은 계약 기간이 있지요. 통상 2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했을 때 1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1년으로 했는데 임대인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임대인 측의 이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1년 계약해놓고 2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서도 부당이 과다한 경우는 감액할 수 있지만은 부당이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이미 재반사정을 참작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따로 과실상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를 봤을 때 과실상계는 전적으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과실상계가 어느 때 인정되는가에 대한 다툼일 뿐이지, 결국 과실상계가 있을 때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서 보면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돼서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재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 때문에 채권자 과실이 고려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쉬운데, 이미 법원은 어떻다는 건가요? 채무자의 과실을 이 앞에 재반사정에서 참작해서 이미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 어떤 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있어서도 고려해서 그만큼은 상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있는데, 이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또는 도급계약 이런 때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느 기간까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를 문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체상금의 약정은 대체적으로 민법 제398조 사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판결문의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돼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할 때는 이것은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아까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 깎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 과다하다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통상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 법원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구체적인 동기, 또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일반 사회관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서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인정될 때, 그때 부당이 과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판결문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로 채무자가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압박을 받고, 따라서 공정성을 잃었을 때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이 없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당초에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상액의 예정의 유형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지연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즉 이행지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은 본래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본래의 급부를 이행해라 하는 청구와 함께 예정된 배상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두 가지를 모두 다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이고, 이행불능이나 기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지연 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는 어떤가? 이것은 지연배상과는 좀 다른 것이고, 전보배상은 이행이 됐을 때 이행이 안 되는, 즉 이행불능을 전제로 해서 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되면은 그러한 전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별도로 계약해지 통지라든가, 계약해제는 형성권의 행사지요. 이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도 곧바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정액수를 청구함으로 인해서 당사자 사이의 본래의 채무는 소멸됐다. 즉, 예정액을 청구하면은 이제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다 라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채권계약은 대부분이 쌍무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가 되겠죠. 즉, 우리가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도 잔금, 통상 매도인은 잔금을 내놔라 하는 받는 측면에서는 채권자지만은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쌍무계약에서는, 즉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 거는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면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이행 제공을 한 후에 이렇게 이행 제공을 하고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즉 채무불이행 상태가 있을 때 한해서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을 약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체상금의 경우에 그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사이의 해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동 등으로 또 당사자가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목적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통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설공사의 경우에 지체상금이 아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을 약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상금은 공사가 지연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손해, 이것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으면은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만일 그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어떨까? 바로 이때는 그 기간만큼은 수급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공제돼서 청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의 경우에 당사자의 지위, 또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또 공사 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등등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서 부당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상금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일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될 때는 그만큼 기간을 공제하고, 또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근거로 해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상금 내지는 그 손해배상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들이 아주 많이 있게 되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는데, 이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게 될 수가 있죠. 즉 하자보수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보증으로 했는데 실제 손해는 1,500만 원이 발생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그 하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거죠. 보증금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실제 발생한 손해가 더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몰치 외에 별도로 그 실손해액을 입증해서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자가 그것만 가지고는 손해가 전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공사가 끝난 뒤에 만일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즉 당초에 그러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 원만 이렇게 예치를 했는데, 실제 물이 새는 그러한 그 지붕 공사를 다시 하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들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과된 하자보수 비용이 있을 때는 기존에 예치된 1,000만 원 이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손해배상을 지우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러한 견지에서 이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의 예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앞에서 살펴본 많은 부분에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죠. 이러한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거의 그 개념 정의가 비슷하지요.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법 398조 4항에서는 바로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많이 본 바와 같이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 또는 리스 계약 이런 데서 각각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이때 말하는 위약금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금액이라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위약금이라면, 또 그러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일반적인 우리 민법의 이론들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약금이 때때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위약벌이라는 벌자가 나왔어요. 형벌 할 때 벌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별도의 것이 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위약금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것은 법원에서 감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벌금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금적인 성격을 갖는,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다만 이때에도 우리 민법 398조 4항, 즉 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인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근거로 한 그러한 감액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 민법 총칙에서 볼 수 있는 103조, 104조 이거에 의해서는 역시 그 효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때가 있게 됩니다. 즉 과도한 위약벌은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위반할 때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때는 일부 금액을 그냥 법원에서 특별한 적이 없이 감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다한 경우에. 근데 여기 과다한 위약벌은 공소양속에 따른, 즉 민법 103조 나 104조 이러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보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과연 이게 위약벌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보는 이 사례에 의하면은 490만 원 연체가 50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초동의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면서 그 조정조서에 매일 3%의 이자를 결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지체할 때 3%의 이자를 문다. 이게 매일입니다. 매일. 하루가 지나면은 3% 이자예요. 따라서 4년이 지났을 때 새 임대료는 원금의 22배가 된 케이스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신문 기사를 쭉 보면은 될 텐데, 만일 임대료를 미뤘을 때 연 1095%의 엄청난 징벌적 이자를 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 기사에 나와 있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입니다. 만일 여기처럼 징벌적인 일종의 벌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자 제한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결론도 도출될 수가 있어요. 현재 이것이 재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 1095%의 지연이자는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다 하는 기사인데, 바로 이러한 경우 양쪽의 다툼이 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의 성격인지 아니면은 징벌적 의미를 갖는 위약벌의 형태로서의 위약금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위약벌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위약벌로 됐을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을 할 수 그 무효로 해서 아예 그냥 효력이 없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처럼 예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감액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때만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공사 도급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채권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손해배상의 예정이 들을 때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위약벌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도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 이러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 사례에서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 이 두 가지 약정이 있을 때 계약 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보고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약 이행 보증금은 위약벌이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 감액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일 위약벌로 됐을 때는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근데 또 다른 판례에 의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판례가 2001년도 것입니다. 앞에의 경우에는 1996년도 그 전에 판례인데 이제 이러한 도급계약에서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판례도 좀 변경이 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렇게 판시한 사례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바로 이 케이스에서는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위약벌로 해석을 하지 않고 계약보증금도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서 감액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몰수를 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몰수, 또 교부한 자는 2배로 이렇게 약정했을 때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바로 계약금은 해약금인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고분양가에 등 떠밀린 파밀리의 아파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집단으로 해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지요. 이때 신동아 측, 즉 사업주 측에서는 집단 해약을 통보한 가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할 계획이지만은 먼저 위약금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위약금,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고려해 가구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위약금이 먼저 지불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약금이라는 것은 실제 그 사회 계약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계약금을 그렇게 약정했을 때 그 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런 판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 판례에 의해서도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때는 결국 그러한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격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특약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이것은 이제 그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른 부분인데 손해배상의 마지막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이제 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취인이 임시물을 도난다는 경우에 그 물건값을 변상하면은 이제 수취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현상을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부 손해를 다 보상을 했을 때는 이때 손해배상자의 대위로서 갖게 되고 일부만 배상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러한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양도통지라든가 등기, 인도 이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손해배상자가 그 손해를 다 물어줬을 때는 배상자 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역시 손해배상을 다 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를 할 수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입니다. 통상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화재로 임차 건물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소실될 때 그 건물값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옥 소유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에서 물어준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험회사가 가옥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위하게 된다라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배상자의 대위와는 다른, 즉 상법에 의한 보험자 대위가 관련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판례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입증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또 손해를 배상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